속보 푸틴 화난 우크라, 다음 타깃은 일본이다. 그 충격적인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국의 도움을 청하는 기시다 후미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추가 제재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6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1일 정식으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총리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등 세계은행 거래 제한 조치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이 핵위협 등을 거론하는 가운데 주요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고 일본도 이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러시아 개인,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정지,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동결,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에 대한 수출 및 규제 리스트 품목이나 반도체 등 범용품 러시아 수출에 관한 제재 등 3가지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일본인 70명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에 맞서 참전 신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고 나선 일본인이 70명에 달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 싸울 외국인 의용군을 모집하는 가운데 전날 밤까지 약 70명의 일본인이 지원했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러시아군과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지금까지 신청한 일본인들이 전원 남성이며 50명 정도가 자위대원 출신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외국인 지원병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편성하겠다고 각국의 참전을 호소했다. 이에 도쿄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당일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싸울 일본인 지원자를 모집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지원한 일본인 가운데는 전직 자위대원이 상당수이고 프랑스 외인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2명이나 된다고 한다. 참전하겠다는 일본 지원자 중에는 일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동기를 밝힌 경우가 많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위험 정보를 최고등급인 레벨 4로 올렸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의용군 모집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목적기하를 불문하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실제로 일본인 의용군을 보낼지는 일본 정부와 조율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 지원자가 전투보다는 인도적 지원 등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관측했다. 3. 우크라이나는 국가 아냐 푸틴 뭐가 맞고 틀렸나?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국민 연설에서 그의 역사관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후폭풍이 거세다 서방 외교가와 외신은 푸틴의 인식과 발언에 대해 잘못된 역사관이라고 했다. 또 왜곡된 역사관은 추가 침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영국 시사주간지 타임, 미국 CNN 등 주요 외신은 푸틴의 발언을 조목조목 꼬집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말 중 무엇이 틀렸는지 통해 국내, 해외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먼 옛날부터 남서쪽 거주민들은 자신을 러시아인과 정교회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우리의 동지이며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도 있다. A 일부만 맞다. 9세기경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출현한 첫 국가인 키예프루스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을 아우르는 땅이었다. 또 루스의 중심 키예프가 있는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의 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혈연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은 루스인에는 동의하지만 러시아인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올리나 쉐길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는 키예프로 쓰는 다민족 국가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기 다른 부족에서 파생된 다른 민족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루스와 러시아를 섞어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권 아래 두려는 전략이라고 외신 등은 분석했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더 정확하게는 볼셰비키에 의해 1917년 혁명 직후 시작된 나라다. 틀린 주장이다. 대부분의 외신이 부정했다. 포린폴리시는 푸틴 대통령은 소련의 구성 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창설된 1919년을 언급한 것 같다며,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민족주의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다고 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그의 지지자들을 위한 헛소리라고 했다. 또 고대 역사가 오레스트 사브텔리는 CNN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태동하는 시기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다. 다른 어떤 동유럽 국가보다 더 큰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다. 1954년 흐르셰프는 러시아에서 크림 반도를 빼앗아 우크라이나에 줬다. 사실상 이것이 현대 우크라이나 영토가 형성 방식이다. 흐르셰프가 1954년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내 행정구역 변경이었다. 이것이 현대 우크라이나 영토 형성 방식이라고 한 푸틴 대통령의 말은 수용하기 어려운 궤변이라는 게 역사가들의 중론이다.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유럽 역사를 보면 50년, 100년 새 지도가 수없이 바뀌는데 예전에 내 땅이라고 해서 지금도 내 땅이라는 식은 기존 국제 질서와 국제법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라고 했다. 1991년 말까지 소련은 약 10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러시아는 소련의 모든 부채를 승계했다. 우크라이나 등 신생국은 빚과 함께 해외 자산을 러시아에 넘겨야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부채만 떠넘겼을 뿐 자산 양도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 1991년 구소련의 해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5개 공화국이 탄생했다. 이들은 모두 소련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러시아는 나눠서 갚자고 했다. 하지만 가난한 신생 독립국은 빚을 갚을 여력이 없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제로 옵션 어그리먼트다. 소련의 계승자인 러시아가 모든 빚과 함께 해외 자산 전부를 승계한다는 게 골자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또 국제사회는 빚을 승계한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파리 클럽을 통해 공적 대외 부채를, 런던 클럽을 통해 민간 분야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해줬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적은 빚과 많은 자산을 승계해 남는 장사를 했다. Cha là bình yên của đời con, cha dành tình yêu trọn vào nơi con, đồng hành cùng con dẫu có khó khăn bao bước chân, ngày tập đi cha dắt dìu con trên con đường ngày nào đến